안녕하십니까. 하루의 경제 주식 마무리 경주마 이재용입니다. 오늘 하루 잘 견디셨습니까? 간밤에 미국 증시 폭락하면서 오늘 눈 뜨고 아침장 우리 장 어떻게 될까 걱정했는데 역시나 2% 넘게 폭락하면서 시작을 했어요. 근데 오후 가면서 조금 그 간격을 줄여 나갔습니다. 어쨌든 상승장 하루를 못 가네요. 그리고 오늘 다시 또 떨어지는 장 맛을 봤습니다. 오늘 두 분과 여러 가지 증시에 대한 앞으로의 전망 그리고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얘기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데일리 이슈 뭐 여러 가지 뽑을 필요가 없죠. 한 가지만 추려놨습니다. 나스닥 5% 폭락.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하나씩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8.1%는 예상했던 거예요, 그죠? 네네. 근데 8.3 나온 거잖아요. 네네. 수치상으로만 보면 0.2 높아진 거잖아요. 근데 예측이 빗나갔다고 이렇게 떨어질 수가 있는 겁니까? 사실 이제 시장에서 기대했던 거는 확실히 인플레가 잡혔고 꺾이는 게 더 확연할 거다라는 기대감이 되게 강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연준에서는 계속해가지고 긴축은 당분간 계속될 것이고 이런 강도가 완화될 거라고 기대하지 말라라는 시그널을 줬는데도 시장에서는 이렇게 많이 꺾이면은 연준도 바뀔 수 있다라는 기대감을 다시 가졌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저께 발표하기 전에는 오히려 나스닥 선물이 또 급하게 올랐었어요. 네. 그러니까 오히려 뭐 7.9가 나온다는 말도 있었고. 네. 근데 이제 막상 딱 예상했던 것보다 더 높게 나와 보니까 이게 뭐야 하면서 이제 놀랬고 그러면서 빠지기 시작하고 그다음에 이제 그 안에 있는 세부 내용들이 좀 발표되기 시작하니까 야 이거 단기에 끝날 문제 아니다라는 인식이 강해지면서 좀 급하게 빠진 측면 약간 투매 비슷하게 나온 거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동안 올랐던 게 하루 사이에 그냥 싹 내려가 버렸는데 네네.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 버렸는데 네, 자 6월, 7월 거 한번 보자고요. 네. 6월 CPI는 9.1, 네. 7월 8.5예요. 네. 그거보다 낮은 수준의 8.3이에요. 네. 8월. 네. 근데 이렇게 경악하는 겁니까? 일단은 CPI가 둔화되는 것은 유가의 힘이 컸다라는 것들은 확인이 된 거죠. 그렇지만 코어 CPI 같은 경우는 전월보다 높아졌거든요. 그러니까 근원 근원 CPI라는 물가. 거죠. 네, 근원 물가. 그러니까 네. 유가와 식료품 가격을 제외한 물가를 보니까 네. 이거는 이 둔화되는 게 아니라 다시 올라가는 그림을 보여주니까 네. 시장에서는 놀랬던 것인데 이것 또한 어느 정도 예상이 됐었습니다. 네. 5.9에서 6.1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라고 했는데 6.3이 나와버린 네. 거죠. 그리고 다른 연은에서 발표하는 인플레이션 나우라는 지표가 있는데 그 지표상으로는 9월 달에는 전고점을 넘는다는 전망이 네. 들어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물가 정점이 아닐 수 있겠구나라는 걱정 플러스 이게 이렇게 계속되면은 연준이 말했던 게 진짜일 수 있을까라는 공포감들이 단기간에 굉장히 엄습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좀 눈여겨볼 부분은 증시는 대폭락을 했거든요. 네. 나스닥은 5%. 근데 뭐 채권금리나 달러 인덱스 다 오르긴 했지만 전고점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고 네. 그리고 채권금리 흐름을 보면은 CPI가 발표된 직후 3.4 10년물 미국채 10년물이 네. 3.4가 딱 플랫했어요. 네. 달러 인덱스도 109 넘어서 좀 등락은 보이긴 했지만 주식시장처럼 이렇게 투매 양상은 나오지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단기적으로는 여러 가지 불안 요인들이 많긴 하지만 네. 어제 급락은 일정 부분이 뭐 부장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네. 일정 부분의 투매가 또 가미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식장에서 사람들이 이렇게 놀래서 즉각 반응을 했다. 네. 이게 이제 그 전에 인플레가 피크아웃 지나서 이제 좀 괜찮아지는 거 아닌가 이런 기대가 꺾였기 때문인 거죠. 이게 심리적인 원인이 크다는 거죠. 그렇죠. 가장 큰 거는 연준에서 아무리 긴축을 완화 안 한다라고 시그널을 계속 줬음에도 불구하고 조금만 좋아지는 그림이 그려지면 어쨌든 많이 빠졌고 네. 그다음에 이제 또 좋은 거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었던 상황이다 보니까 이게 조금 연준은 아니라는데 계속해가지고 그 반대로 해석을 했던 거죠. 사실은 시장이.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도 좀 헷갈렸었는데 추석 직전에 막 계속해가지고 한 4일, 5일 지수가 올라가는 그런 그림이 나오는 게 이게 진짜 바닥인가? 이런 좀 착각을, 그러니까 저도 좀 사실 그 고민을 했었는데 그런 어떤 그림을 그려줬었지만 막상 딱 뚜껑 열리고 보니까 예상하고 다른데 이렇게 되니까 일단 연준 스탠스 그대로 가겠구나. 그리고 일단 내가 기대했던 거하고 다르다 싶으니까 덮어놓고 일단 현금화 시키자는 좀 그런 측면이 좀 강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낙관적인 시장 전망이 있었는데 그만큼의
크기로 더 큰 충격이 있었다 이렇게 되는 그렇죠. 뭐 항상 악재가 나올 걸 네. 대비하면은 그렇게 충격 정도는 크지 않은데 네. 조금 나아지는 거 아니야라는 기대감에 주식시장은 이미 반등을 했고 네. 반등을 한 뒤에 우리가 기대했던 것보다 훨씬 더 못한 결과가 나오다 보니까 그 부분을 대부분 되돌리는 네. 하루 만에 다 되돌리는 그림이 나왔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뭐 물가 피크아웃 뭐 여기에 대한 퀘스천 마크 또 하나는 연준이 진짜 물가를 잡을 수 있을까라는 걱정들 네.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들이 시장을 깜짝 놀라게 했다. 그리고 실망감을 더 극대화시켰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연속적으로 일어납니다. 이렇게 이 소비자 물가 지수가 나왔고 근원 지수 지금 말씀을 네. 하셨고, 근데 시장의 예상치보다 이게 높았고 그래서 충격을 받았고, 네. 그렇다면 이제 FOMC는 금리 인상, 우리는 75bp 예상을 했는데 이미 얘기 나오잖아요. 100bp 네, 얘기 나오잖아요. 네네. 근데 저는 이것도 또 연준의 말을 빌려서 보면 100bp 가능성은 그렇게 많지 않다고 봐요. 저는요. 75bp 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대신에 이제 연준에서 코멘트 할 때 여전히 이제 긴축에 대한 부분을 강조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보면은 이제 11월 달도 75까지는 아니더라도 50bp를 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네. 게 이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뭐 100bp 얘기하는 거는 또 불안해지니까 또 거기에 네. 또 이제 편승하는 어떤 그런 흐름이라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어요. 근데 이게 지금 75bp, 100bp 뭐 이것도 중요한 거지만 연말까지 진짜 4%포인트 가느냐, 네. 아니면 3% 정도 중간, 후반 여기서 마무리가 되느냐, 이게 중요하다면서요? 근데 저는 오늘 CPI 결과 이후에 금리에 대한 컨센서스를 보면서 9월 FMC를 어떻게 해석할까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스러워졌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 아는 분한테는 2차 방정식이었는데 지금 난수표가 돼버렸다. 왜냐면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장의 기대와 현실 간의 괴리들이 계속적으로 발생을 하면서 반등을 하기도 하고 시장이 조정을 받기도 하는데 어제 CPI 결과로 100bp 금리 9월 달에 100bp 금리 인상할 수 있다는 확률은 이제 34%, 33%까지 올라왔고요. 그리고 연말까지 4% 이상 금리 인상한다는 거는 뭐 100%가 넘어갔습니다. 네. 지금 네. 4.2, 4.2, 4.5까지 얘기가 나오고 있고. 이건 이미 뭐 3점 몇 이거는 물건 논의에서 벗어났습니다. 네, 벗어났고 내년에도 4.5 이상까지도 할 수 있다는 전망들이 좀 들어오고 있어요. 네. 자, 그러면은 연준에서 얼마나 점도표를 상향 조정을 해야지. 그러니까 점도표라고 한다면 연준 위원들이 올해는 금리 인상이 어느 정도 될 것 같다. 기준금리가 내년에 어느 정도, 2024년 어느 정도라고 점을 찍어서 평균값을 내놓는데 네. 그게 어느 정도 가야지 시장이 다시 한번 충격을 받을까? 아니면 오히려 100bp 금리 인상을 하고 내년에 4.5 금리 인상을 한다고 해서 시장이 충격을 받을까? 라는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다시 말씀드리면 시장이 지금 큰 흐름들은 긴축과 경기 불안이라는 이중고에 시달리는 것들이 네. 명확해졌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단기적으로는 급락을 했던 과정에서 고강도 긴축에 대한 부분들을 일정 부분 선반영했다면 오히려 9월 FMC를 전후로 해서는 좀 반등 시도로 나오지 않을까. 시장이 어떻게든 긍정적으로 해석하려는 움직임들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저는 9월 FMC를 저는 하락 반전하는 변곡점으로 봤었는데 오히려 최근 등락을 보면은 100bp 금리 인상 가능성, 내년에 4.5까지 금리 인상 가능성을 일정 부분 반영하고 있다고 본다면 오히려 시장이 다시 한번 끝났어. 이 정도면은 맥스 아니야? 라는 생각을 하면서 반등 시도에 나설지 않을까라는 고민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포가 선 반영이 된다면 네, 맞습니다. 정작 뚜껑 열어놓으면 그러네. 네. 이미 적응했으니까 네. 그렇게 된다. 이번에도 비슷한 것 같아요. 왜냐면은 잭슨홀 미팅 이후에 시장이 되게 불안정한 모습을 보였거든요. 네.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굉장히 매파적인 파월 연준 의장의 스탠스를 확인한 뒤에 시장이 조정을 받은 뒤에는 어떤 이유를 찾아서라도 반등을 했었던 것 같아요. 네.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브레이너드 연준 부의장의 발언이 반전의 트리거가 됐거든요. 근데 그 전문 내용을 보면은 한 6장에서 7장 정도 되는데 긍정적인 발언은 딱 한 줄이었습니다.
그거를 찾아서 시장이 반전을 했던 것처럼 이번에도 시장이 일단은 많이 내려왔고 그리고 심리적으로도 굉장히 불안정하고 더 극단적인 상황으로 가기 어려울 정도로 내려와 있고 고강도 금리 인상에 대한 부분들을 일정 부분 선반영했다면 연준이 어느 정도의 오버킬, 그러니까 시장이 기대한 것보다 훨씬 더 고강도를 내놓으면서 시장의 기대 심리를 꺾으려고 할 텐데 어느 정도가 돼야지 시장이 충격을 받을까, 더 불안해질까라고 본다면 좀 고민스럽다. 확인하고 대응해도 늦지 않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근데 그나마 간반 미국 증시 오늘 우리 증시의 이런 뭐 낙폭 과다, 네. 폭락장 이런 걸 보면서 사람은 여기서 희망을 하나 읽는다면 지금 말씀하신 네. 그래도 적응한다. 네. 그래도 적응한다. 네. 그리고 이미 공포가 어제는 아니죠. 오늘 선 반영됐기 때문에 앞으로 이 정도의 공포에는 우리가 좀 덜 충격받을 것이다. 뭐 이런 건데 그쵸. 한 가지 우려는 그거예요. 근데 이렇게 인플레가 온다고 금리를 막 올리잖아요. 지금 자이언트 스텝 3번인데 지금은 뭐 울트라 스텝 얘기까지 나오고 막 이런 상황인데 네. 그렇다면 이 인플레를 FOMC의 금리 인상으로 잡을 수가 있느냐? 이게 진짜 잡겠느냐 이걸? 그게 원인은 딴 데 있는 거 아니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실 인플레 발생 원인을 보면 이제 첫 번째는 미국에서 돈을 풀었고 네. 두 번째는 이제 미중 갈등 뭐 이런 거 나오면서 이제 공급단에서 문제가 생기고 특히 이제 중국이 셧다운 돼 버리면서 또 이제 문제가 커진 거고 올해 들어와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나면서 또 이제 원유라든지 이런 원자재 쪽에서 또 쇼티지 나고 이런 것들이 이제 복합적으로 작용이 됐기 때문에 공급과 그 소비 양쪽이 지금 다 봐야 되는 부분인데 네. 실제로 연준이 건들 수 있는 거는 공급단이 아니라 다 이제 소비단이잖아요. 분명히 한계는 존재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YOY로 계산을 한다고 그러면 또 올해보다 내년이 그래도 좀 덜하지 않겠느냐라는 기대감은 분명히 가져갈 수 있지만 근본적으로 봤을 때 이전보다는 분명히 제조하는 원가도 비싸질 것이고 또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난다고 했을 때 센티면에서는 분명히 좋아질 수는 있지만 실제 그렇다고 해서 러시아 원유를 갑자기 다시 도입할 리도 없을 거고 그런 맥락에서 보면 사실은 인플레를 확실히 연준이 잡으려면은 이건 좀 위험한 얘기인데 연준의 의도가 확실히 그런 인플레 잡겠다는 게 확실하다 그러면 사실 경기를 꺾어버려야지 가능하지 않겠나는 아예 생각이 꺾어버린다고요? 아니 그러지 그냥 않고는 침체로 바로 가게 해버린다고. 그러지 않고는 사실은 네. 현실적으로 이 네. 공급 쪽을 갖다가 연준이 컨트롤할 수 있는 건 아니기 네. 때문에 근본적인 어떤 그 인플레를 제어한다라는 건 쉽지 않을 거다.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풀어나갈 것인지에 대한 부분이 앞으로 이제 숙제겠죠, 사실은. 근데 연준은 그 경기 침체로 가지 않게 하면서도 인플레를 잡고 싶은 거 아니겠어요? 근데 최근 연준 위원들의 네. 발언을 보면은 침체를 가더라도 물가를 먼저 빨리 잡아야 된다는 얘기 많이 하고 있어요. 대표적인 연준 위원들 중에서 가장 비둘기파적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름도 되게 독특한데 닐 카시칼이라 그래서 네. 미니애폴리스 연은 총재인데 이분이 가장 비둘기파적인 분이에요. 네. 근데 이분이 8월 중순에 말했던 거는 침체를 가더라도 물가를 빨리 잡아야 된다. 최근 얘기했던 거는 좀 한때 비난을 받기도 했지만 7월 FMC 이후 금융시장의 반응을 보고 나는 너무나 슬펐다. 잭슨홀 미팅 이후 금융시장을 보고 나는 행복했다. 그러니까 지금 시장의 기대를 꺾어야 된다는 생각 그리고 그 과정에서 침체를 가더라도 물가를 빨리 잡아야 된다는 생각이 연준 위원들 전반적으로 퍼져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자, 그러면 왜 이런 생각까지 극단적인 생각까지 하는 건가? 자칫하면 스태그플레이션 갈 수 있다. 라는 생각을 되게 깊숙이 하는 것 같습니다. 경기는 굉장히 안 좋아지는데 물가 레벨은 아직까지 8%? 이게 좀 더 지속되게 된다면 진짜로 스태그플레이션이거든요. 그래서 이 경기 부분을 일정 부분 훼손하더라도 물가를 끌어내려야지 그 다음 연준의 스텝이 만들어질 텐데 자칫하면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상황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아까 부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경기 부분에 대해서는 일정 부분 침체로까지도 가는 것들을 용인하면서 물가를 빨리 끌어내리려는 연준의 의도가 최근 들어서 많이 읽히고 있어서 당분간은 굉장히 고통스러운 시간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계속 연준에서 금리로 이걸 어떻게 해결해 보려는 것 같아서 이게 금리로만 해결될 수 있는 것인가? 그리고 자칫 잘못하다가 이걸 빈대 잡겠다고 초과상관 다 태우는 거 아닌가? 그게 무슨 얘기냐면 경기 침체도 와버리고 그렇죠. 인플레도 못 잡고 이럴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경기 침체가 와버리게 되면 일단 소비가 확 줄어버릴 테기 때문에 인플레는 잡히긴 잡힙니까? 네, 잡히는데 이제 살아가기가 힘들어지겠죠. 네. 근데 캐시우드도 이런 거에 대한 우려를 네. 하지 않았습니까? 네. 돈나무원님?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경기 침체로 인해 인플레이션 압력은 낮아질 것이다라는 건 당연한 얘기예요. 근데 그 과정이 너무 고통스럽기 때문에 캐시우드 얘기로서는 어떻게 보면은 연준은 너무 그렇게 가지 말고 네. 내비로 둬도 되는데 너네들이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다라는 얘기였던 것 같거든요. 좀 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지금 물가 지표의 세부적인 내용들을 보면은 앞서 말씀드렸던 소비 쪽도 분명히 영향을 주고 있는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주거비, 주택 쪽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은 연준은 금리 인상도 있겠지만 아마도 좀 시장에 더 영향을 주기 위해서는 QT라고 하죠. 유동성을 풀었던 걸 흡수하는 과정에서 MBS라고 해서 주택 저당 채권을 파는 거를 결정을 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게 된다면은 주택 경기가 좀 빠르게 꺾이면서 물가 안정에는 좀 일부 좀 도움이 될 수 있어서 근데 그 과정에 있어서는 좀 시장에 좀 부담이 될 수밖에 없겠죠. 아니 미국은 지금 모기지 안 쓴 집이 없잖아요. 집 살 때 기본적으로 전부 다 우리보다 훨씬 은행 끼고 다 사는 거 아닙니까? 네네 그렇죠. 그래서 지금 모기지금리가 6% 7% 가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부동산 경기는 많이 꺾였는데 실질 주택 가격 변화율을 보면은 여전히 플러스예요. 10%대입니다. 아직까지 12%대. 좀 꺾여서 내려오곤 있는데 이게 더디다 보니까 CPI 쪽에도 반영되는 시차도 있고 임대료에 반영되는 시차도 있다 보니까 주택값 CPI가 잡히지 않거든요. 그래서 9월 FMC에서 봐야 될 것은 앞서 말씀드렸던 얼마나 금리 인상을 할지 그리고 올해 내년 점도표가 얼마나 올라올지 그거를 시장이 어떻게 해석할지도 있는데 MBS에 대한 그러니까 주택 저당 채권에 대한 매각 여부 그 규모에 대한 부분들 그것들을 좀 체크해 보신다면 뭐 단기적으로는 안도할 수 있는 여지가 생길 수 있겠지만 큰 흐름에서 유동성이 본격적으로 흘러내리는 좀 줄어드는 그림 그리고 또 하나는 주택 경기가 좀 생각보다 빠르게 냉각될 수 있는 그림들이 나오게 되면 물가는 잡힐 수 있겠지만 그 과정이 경기에 대한 불안감들로 더 가중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물가가 제대로 잡히기 전까지는 긴축과 그리고 경기 불안 이중고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에 처해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제 그 금리로 잡겠다 그리고 이런 부분들 우려에 대한 얘기를 해주셨는데 저는 생각이 이 물가가 오르는 것의 근본적으로 공급의 문제 아까 말씀해 주셨잖아요. 공급이 잘 되면 물가가 안정이 될 수가 있는데 지금 그게 여의치가 않잖아요. 원자재를 지하자원이나 원자재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국가들 러시아, 중국 거기다가 이제 우리 지구의 공장 그죠? 싼 값에 뭐 공산품을 제공했던 중국 여기하고 계속 관계가 안 좋잖아요. 그러면 이런 공급품들이 제대로 조달되지 않으니까 물가가 오르고 이러는 거 아닙니까? 그게 가장 큰 원인일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현실적으로 풀어놓은 돈을 갖다 회수하는 거는 연준이 가능한 거지만은 이 물가를 잡는 데 있어서 공급단에 대한 부분은 사실 연준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이 하나도 없는 거잖아요. 그건 정치적인 이슈인 거고 또 실제 지금 중국을 겨냥을 해가지고 미국이 지금 그런 모습들을 보이는 것 자체가 그 패권이잖아요. 결국 달러 패권에 대한 위협으로 지금 간주를 하고 있기 때문에 확실히 지금 이제 그걸 누르려고 하는 거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미국에서는 자기 동맹이라고 이제 생각되는 쪽을 자꾸 자기 쪽으로 끌어들여 가지고 새로운 밸류 체인을 그러니까 저 공급 체인을 만들겠다라는 게 이제 미국의 의도인데 그게 단기간에 되지는 또 않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지금 그 막상 우리 쪽으로 끌어들였다고 하는 인도 같은 경우도 보면 뜨뜻미지근한 모습들을 보이는 게 사실은 이제 살기 힘들어지면은 좀 살기 쉽게 갈 수 있는 좀 싸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같은 편이라고 해도 내가 저쪽 말 안 들어도 괜찮다 판단되면 얼마든지 그럴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사실 이게 단기간에 끝날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공급 면에서 보면 미국 대통령은 저 연준에서는 돈을 다시 다 쪼갰다고 얘기하는데 미국 대통령 인플레법 만들어서 돈 가지고 다 들어와라. 그럼 우리가 여기가 공장 만들어서 여기서 자체 공급하겠다. 그건 돈을 푼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 뭐 어떻게 그 같은 나라에서 그것도 전 세계를 좌지우지하는 그 미국이란 나라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람 둘이서 네. 입장이 이렇게 다른 게 저희가 보기에도 좀 답답하더라고요. 일단은 바이든 행정부의 정책 방향성은 패권 전쟁에서 승리를 하고 중국을 고립시키겠다라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직접적인 돈을 푸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에 얼마나 영향을 줄까라는 부분들도 있겠지만 최근 임금 상승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계속적으로 시장에 영향을 주고 있다는 점들을 감안해서 본다면 좀 어려운 상황, 좀 시장에서도 경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한 기대가 약해져야지 물가도 빠르게 잡힐 텐데 그런 것들에 좀 컨플릭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아까 부장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누가 얘기했던 거긴 한데 뭐 외계인이 침공하면 아군 적군 없이 일단 외계인을 물리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우리끼리 또 싸우는데 인플레이션이란 어마어마한 적이 나타났는데 아직까지 미중 그리고 유럽과 러시아 전 세계적으로 갈등 양상이 고조되고 있다는 점들은 물가 안정이라든지 그리고 전반적인 불확실성을 증폭시키면서 그런 부분들은 좀 난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동안은 기대했던 게 물가 때문에 대중국 관세를 좀 완화시켜주거나 철회하는 쪽으로 간다면 같이 가는 거죠. 네네 일단은 너무 힘드니까 네. 그런 모습을 보여주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최근 들어서 바이든 행정부가 보여주는 스탠스를 보면은 거기에 대한 기대도 접어야 되나라는 생각을 할 정도로 그게 미국의 자신감인가 싶어요. 우리가 해결할 수 있어 이건가? 그것보다도 저는 연준 물가 잡는 건 연준이 해. 나는 중국 잡을게. 네 그런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도 최근 시장 흐름들을 보면은 이게 보통 전략을 하면서 가장 중요한 게 이렇게 퍼즐을 맞춘다고 하죠. 이런 여러 가지들이 좀 왁구가 맞춰져야 되는데 이게 막 너무 안 맞춰져가지고 이리 튀고 저리 튀고 하는 모습들이 너무 많이 보이다 보니까 저도 꼭 연간 전망이나 하반기 전망을 거의 매주 하는 것 같은 기분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시점에서는 너무나도 불확실성 튀는 그림들이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심리적인 변화 그리고 가격적인 변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환율이나 금리가 좀 안정을 찾으면서 반등 시도는 있다 하더라도 큰 방향성이 위쪽으로 만들어가기에는 좀 시간이 상당히 필요하다라는 말씀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아까도 잠깐 언급했습니다만 금리만 오르고 인플레 못 잡고 이러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이었는데요. 그쵸. 아까 부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금리 계속 올리면 경기가 절단 나니까, 그죠? 경기 침체 바로 오니까 네네네. 그때 되면 인플레는 잡는다. 근데 그 상황은 무서운 상황인데. 심각한 상황이죠, 사실은. 근데 지금 연준이 할 수 있는 무기는 금리밖에 없으니까요, 사실은. 그러니까 연준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 아까 IRA법 제정해가지고 미국 본토로 지금 공장들 다 옮기게끔 하고 하는 걸 가만히 보면은 결국에 가가지고는 미국 주도하에서 세계 경제를 다시 장악을 하겠다라는 이제 의도가 분명히 있는 거고, 또 한 가지는 가만히 보면은 중국이 계속 성장을 해와가지고 좀 버거운 상태까지 왔었는데 올해 보면은 작년 말부터 중국이 부동산 이슈 때문에 발목이 잡힌 상태에서 운신의 폭이 좀 제한적인 상황이거든요. 그럼 이 시점에서 중국을 확실히 밟을 수 있는 하나의 계기가 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IRA법은 다분히 좀 전략적으로 의도된 거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에 쉽게 철회하거나 양보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네. 자, 이제 환율 한번 짚어볼게요. 어제 조금 떨어지나 뭐 이렇게 했는데 확 올랐죠. 시작하자마자 20원 올라서 1,390원. 지금 여기 환율 보니까 1,392원 정도인데 이거는 진짜로 1,400원 찍겠어요. 뭐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은 원달러 환율이 달러는 전고점을 넘지 않았는데 원달러 환율은 전고점을 뚫어버렸죠. 이게 더 큰 문제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원화만 유독 약한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런 흐름들이 지속되면서 저는 좀 시장이 많이 불안정할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 뭐 단기적으로 좀 원달러 환율이 좀 안정을 찾거나 달러 인덱스가 좀 110에서 뭐 좀 더 전고점이니까 좀 흘러내리는 그림을 보여주면 반등을 할 수 있다라고 보고 있지만, 달러가 안정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들이 맞춰져야겠죠. 금리 인상이나 경기에 대한 불안감들도 진정이 돼야 되고 유럽 쪽 변수도 조금 안정을 찾아야 될 텐데 전 세계적으로 고강도 금리 인상 그리고 경기 불안 이중고를
미국만 겪고 있는 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겪고 있기 때문에 그나마 안정적인 게 뭔가라면 또 달러밖에 네. 없어요. 그런 흐름들 거기에다가 부장님 말씀해 주신 것처럼 중국도 굉장히 불안정하다 보니까 네. 원달러율은 뭐 등락은 있다 하더라도 계속적으로 우상향하는 그림을 보여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어제까지만 해도 달러 강세 피크아웃에 대한 얘기를 네. 했었어요. 네. 그리고 이 부장님도 10월 한 중순 하순쯤 가면 네네. 달러가 좀 강세가 좀 수그러지지 않을 것이냐 이런 예측도 해주셨는데 네네. 그 기조에는 변함이 없습니까? 네, 일단 변함은 없고요. 네. 저는 이제 제가 경주마 출연해가지고 항상 시황 전망을 할 때 뭐 연단위 또는 뭐 장기적인 거는 우리 이제 이 팀장님 같으신 분들이 하시는 거고 네. 저는 이제 단기적으로 3개월 단위로 계속 잘라서 계속 전망을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번에 제가 이제 그 7월에서 9월 초까지, 9월 첫 주까지만 증시가 괜찮을 거고 그 다음부터는 좀 조심해야 될 것 같다라고 이제 현금 비중 늘리자라고 8월 중순부터 말씀을 드렸었고 그 다음에 이제 말씀드렸던 게 9월하고 10월 중하순 정도까지는 시장이 좀 박스권 하단을 좀 테스트할 가능성이 있다. 네. 그리고 장은 돌아서는 시점은 제가 생각할 때는 FOMC 전후 중간 선거 맞물려 있는 그 시점이 아니겠느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원화 같은 경우도 저는 이제 달러 고점도 저기 10월 중하순으로 말씀을 드렸던 거는 네. 스케줄입니다. 우선 9월 25일 날이 이탈리아 총선이 있는데 그 구당이 지금 되는 건 거의 확실하거든요. 네. 이탈리아의 형제들 뭐 그쪽이 되는 게 확실한 상황이면 거기는 사실은 반 유로를 지금 기치로 내세웠기 네. 때문에 당선하자마자 분명히 유로존 탈퇴 얘기 끄집어내고 이제 노이즈가 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유로화에 분명히 이슈가 될 것 같고 또 한 가지 그게 최소 길면은 뭐 한 두어 달 갈 수도 있지만 저는 이제 한 달 전후 그 정도 되면은 좀 노이즈가 좀 수그러질 수 있다라고 네. 보고 있고 10월 16일에서부터 21일까지가 중국 당대회가 있는데 네. 시진핑 3기가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 연초에 지금 중국 올해 경제 성장 목표가 5.5였는데 지금 외신에서 외국계 유명한 그 리서치라든지 이런 데서 지금 전망하는 건 3.5가 될까 말까예요. 네. 그렇다고 하면은 지금 최근에도 지금 금리 인하라든지 지준 인하 시키면서 경기 부양의 일부를 내놓고 있는데 당대회 전후에 가지고는 좀 연말까지는 좀 가속할 가능성도 있다. 그리고 또 BOJ가 어제부터 시작해가지고 사실 이제 그 투기에 대한 엔화 투기에 대한 경고를 보냈고요. 위안화 같은 경우도 오늘 투기 세력에 대한 경고 시그널을 보내고 있거든요. 네. 이런 부분들이 이제 전체적으로 스케줄로 보면은 10월 말 그 정도 되면은 얼추 이제 본격적인 중국의 어떤 그 경기 부양, 그다음에 유로의 어떤 이슈 마무리, 그다음에 BOJ 쪽에서도 지금 계속 어제 오늘 내세우는 걸 봐가지고는 150엔을 지키고 싶어하는 그런 이제 의지가 되게 강해 보이고 우리도 사실은 지금 이제 1,400원 근처 와 있는데 제가 지난주에 그랬나요? 1,500원 넘어간다는 얘기도 들은 적이 있다고. 사실은 지금 저는 원화 고점이 얼마냐라고 물어보면 답 못 하겠는데 저도 그냥 일정으로 봤을 때 그게 달러의 피크가 그게 진짜 피크가 아니라 단기적인 피크는 그때쯤 나올 것 같다. 그렇게 되면은 연말 전후해 가지고 장이 반등장이 한번 나오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지금 보고 있습니다. 역시 이제 강달러가 좀 해결이 돼야 네. 우리 장도 좀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말씀은 들어보니까 잠깐 주춤은 하겠지만 강달러의 기조는 여전할 것 같은 느낌이거든요. 지금 말씀에서. 저도 그렇게 보시는 겁니다. 저도 적극적으로 동의하는 부분입니다. 뭐 시차는 존재할 수도 있겠지만 저는 조금 뭐 9월 FOMC 전후 뭐 그러면서 110포인트를 넘는지 달러 인덱스 기준으로 원달러율은 1,400. 근데 원달러율은 지금 저항대를 다 뚫어버려서 여기서 뭐 1,450원을 가든 1,000원을 가든 뭐 갈 수 있는 데까지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상황에서 이상할 게 없다는 네, 이상할 게 없죠. 그래서 지금 막혀 있는 게 달러 인덱스가 110포인트 정도에 막혀 있는데 이걸 넘는지 아니면 여기서 저항으로 좀 흘러내리는지를 좀 봐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그런 상황으로 본다면은 그러면은 궁극적으로 달러가 하향 안정세를 보이려면은 일단은 미국의 통화 정책,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강도 긴축하고 경기에 대한 불안감들이 이중고를 겪고 있는데 이 둘 중에 하나 방향성이 바뀌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긴축이 좀 수그러들든지 아니면은 경기가 좀 살아나든지. 그런데
올해 말 내년 초, 뭐 내년 상반기, 또 길게 뭐 내년 상반기까지 이 둘 중에 하나가 수그러들 만한 모습들은 아직까지 보여주기는 어렵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은 내년 1, 4분기까지 뭐 선반영을 한다는 측면에서 내년 1, 4분기까지 달러 강세 흐름은 좀 불가피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 저희도 거기에 전망에 맞춰서 뭐 기술적 반등이 있을 수도 있고 잠시 박스권 등락은 있을 수 있지만 코스피가 우하향하는 흐름은 2023년 1, 4분기까지 좀 열어놓고 좀 보수적으로 대응하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근데 요즘 진짜 뭐 계속 그렇습니다만 올해 들어서 그 시장에서 악재는 그냥 뭐 급속도로 반영이 돼요. 그쵸. 그리고 무섭게 증폭이 됩니다. 네. 그런데 호재는 이게 호재인가 확인하고 네. 또 확인하고 그래서 천천히 반영이 돼요. 네. 그렇다면 요즘 같은 시장에서 가장 먼저 타격을 입는 섹터들이 또 있을 거 아닙니까? 어떤 섹터들이 그렇습니까? 당장에 뭐 미국 증시에서 가장 심하게 네. 빠진 건 반도체 섹터니까 반도체. 반도체 쪽이 네. 가장 심하게 볼 수 있고요. 사실은 근데 우리나라 그 산업 자체가 다 경기 관련된 민감 섹터들이기 때문에 네. 상당 부분이 다 데미지를 입을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유난히 이제 반도체가 좀 데미지를 받을 수 있다라고 보는 거는 이제 경기 침체에서도 가장 많이 데미지를 입을 수도 있지만은 이제 최근에 그 이제 중국을 좀 배제하려고 하는 움직임들 때문에 네. 이제 그 향후에 어찌 될지 모른다라는 그 리스크, 그다음에 이제 장비도 사실 그 첨단 장비들 같은 경우는 중국의 수출을 지금 못하게 막고 있잖아요. 네. 그런 게 이제 또 거꾸로 어제는 삼성하고 하이닉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다 해서 또 그쪽으로 네. 많이 매기가 붙기도 했지만 근본적으로 보게 되면 이제 불확실성이 자꾸 네. 증폭이 되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문제가 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반도체가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6% 넘게 빠졌고 네. 어제 삼성전자가 4.몇% 올랐어요. 네. 근데 오늘은 또 다시 2.몇% 네. 빠졌어요. 네. 어쨌든 무슨 뭐 5만 원대에서 왔다 갔다 하고 네. 있습니다. 네. 근데 이게 지금 저 안 좋게 본다 뭐 이런 말씀이신 거 아니에요? 지금 장에서 그렇게 크게 쫙 올라갈 것 같지 않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우리나라를 말씀드린 게 아니라 이제 전 전체적으로. 세계적으로 말씀을 드린 거고, 이제 한국 증시를 얘기를 하게 되면 이제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사실은 한국 주식을 살 때 들어오는 거잖아요. 네. 네. 그렇게 본다 그러면 원화가 좀 안정이 되는 네. 시점에서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네. 이제 당장에 급하게 반등을 할 여지는 그렇게 많지 않다. 뭐 그 정도로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왜냐하면 지금 이제 56,800원 이 정도면 매수가 낮추는 작업에 들어가는 게 네. 개인들의 뭐 배팅이라고 그러면 뭐하고 투자 습관이거든요. 네. 이거 옳다고 보십니까? 뭐 일단은 저는 아주 길게 뭐 1년, 2년 투자 사이클을 가지신 분이라면은 뭐 여기서부터 뭐 떨어지는 대로 조금씩 담아가자라고 하는 전략은 충분히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있고요. 뭐 단기적으로 나는 샀다 팔았다를 철저히 잘할 수 있다라고 네. 하시는 분들이면 뭐 56,000원, 56,000원 뭐 그리고 하이닉스도 9만 원 초중반 정도면은 뭐 단타 매매로라도 뭐 사도 되는 구간이다라고는 생각을 하는데 뭐 변동성 크죠. 그런데 시장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환율 변수라든지 가격 변수라든지 심리 변수가 조금만 변해도 튀오를 수 있는 업종 중에 하나도 반도체거든요. 네. 왜냐면은 다른 업종들은 뭐 등락이 있었고 전저점 대비 좀 올라온 모습들을 보여줬는데 유독 직전 저점, 연중 저점 수준에 위치한 업종이 딱 두 개 있습니다. 반도체하고 인터넷. 네. 이 두 개가 있다 보니까 좀 그리고 또 뭐 수급도 많이 비어 있고 네. 그래서 약간의 호재만 있어도 쇼커버링 매수라든지 아니면은 수급 비었던 걸 채워 넣으려는 움직임들이 나타나면서 반등은 나올 수 있다. 그런데 이게 추세 반전하기에는 상당한 시간이 필요하다. 아까 말씀드렸던 경기가 좀 불안하다는 부분, 경기가 불안하면 뭐 IT 수요에 대한 부분들도 계속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뭐 지금 반도체 업황에 대한 걱정들까지 들어오고 있고 저희 뭐 애널리스트 분들하고 얘기하다 보면은 반도체가 안 좋을 걸로 전망을 하고 있는데 그보다 좀 더 안 좋을 수 네, 있다. 네. 그리고 IT 수요에 대한 부분들도 조금 사람들이 많은 투자자들이 기대했던 것보다도 좀 낮아질 수 있기 때문에 네. 경기와 맞물려서 생각을 해본다면 IT에 대한 뭐 많이 떨어졌으니까 반등을 할 수 있다라고 네. 보고 있지만 큰 추세적인 흐름들은 아직까지 밑에 쪽으로 좀 더 열려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죠. 그러니까 낙폭 과대주를 우리는 지금 네. 얘기를 하게 되잖아요. 이 낙폭이 지나치게 큰 이런 섹터를 내가 잡아두면 언젠가는 이게 쫙 올라가겠다 이런 생각 하나. 그다음에 낙폭이 이게 과대한 게 아니라
낙폭 이게 떨어질만 하니까 떨어졌다. 이게 언제 오를지는 아무도 모른다. 이 생각 하나. 그래서 망설이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투자할 때 낙폭이 크다고 해서 투자는 안 합니다. 왜냐면은 사실 이제 기다려야 되는 시점이 얼만큼 기다려야 되는지 모르는 게 하나가 있고 또 한 가지는 다음에 만약에 장이 돌아섰을 때 과연 이 종목이 이전처럼 힘을 발휘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도 또 다른 퀘스천이거든요. 항상 장이 급락을 했다가 다시 올라가는 어떤 일정 기간 후에 올라갈 때 보면은 주도주가 같았던 적은 별로 없었던 거예요. 계속 바뀌거든요. 사실 지금 와가지고 2차 전지 얘기하고 있지만 2차 전지 한 3, 4년 전만 해도 그게 뭐야 했던 게 사실 대부분이었고 대부분이 적자를 면치 못하던 상황이었었고 그랬는데 어느 순간에 2차 전지가 주도주가 돼가지고 시장 피크를 찍기도 그쪽에서 찍었었고요. 그죠? 근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고려를 해본다 그러면 사실 낙폭과다라고 해가지고 투자하시는 것보다는 저 같으면 오히려 현금을 가지고 있다면 현금을 가지고 차라리 기다리면서 장을 좀 지켜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떤 게 주도가 될 것인지 또는 실적이 향후 몇 년간 계속 좋아질 수 있는지를 고려를 하셔가지고 그쪽 섹터가 좀 빠지면은 접근해 보시는 게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지금 네이버 같은 경우는요. 52주 신저가예요. 근데 네이버가 그냥 주저앉을 기업은 아닌 것 같은데. 그럼 지금 좀 사면 괜찮지 않을까 싶기도 하고. 그러니까 산다라는 의미가 주식 비중이 많은데 물타기를 하는 건지 현금 비중이 많아서 모아가겠다라는 컨셉인지는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미 고점에서 많이 투자를 하셔가지고 내려오는 대로 물타기를 하시는 거는 좀 자제하실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오히려 나는 현금 비중이 많은데 이제 뭐 몇몇 종목들을 좀 조금씩 모아가겠다라고 하는 것들은 저는 말리지 않겠는데 지금 여기서 저점이니까 여기서 물타기 많이 해서 저점 매수를 많이 해가지고 평단가를 낮춰서 올라갈 때 수익을 내겠다라고 하기에는 좀 빠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은 금리 인상이 멈춰야지 움직일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금리 인상이 멈춰야지 경기에 대한 불안감들이 있다 해서 채권금리가 본격적으로 하락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뭐 증시는 충격을 받을 수 있겠지만 성장주들은 바닥을 잡는 계기가 될 수도 있거든요. 그때까지는 좀 기다리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말씀하셨던 대로 저희 인터넷 기업들이 여기서 끝난다라고는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뭐 여러 가지 사업들도 하고 있고 미래 산업들도 어느 정도 구체화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끝나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은 금리 인상, 긴축 그리고 뭐 경기 불안 여기에다가 한동안 텐센트나 이런 빅테크 기업이라고 하는 기업들이 매출까지 좀 꺾이는 듯한 모습들까지 보여주면서 이 기업들이 성장성이 한 30도 정도의 기울기로 올라갈 거야. 성장이 이 정도 될 거야 라고 생각했던 게 코로나를 거치면서 이게 이렇게 올라갈 더 각도가 높아질 것 같아. 그래서 증시가 폭등을 한 거잖아요. 그랬다가 잠깐만 이게 이렇게 슬로해질 수 있을 수도 있어. 그래서 주가가 이만큼 올라갔던 게 내려왔던 상황인데 지금은 이게 다시 유지된다라는 게 아니라 이게 더 떨어지나 아니면 꺾이나라는 걱정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서 이 방향성 자체가 다시금 확신을 갖기 전까지 어느 정도 컨빅션이 생기기 전까지는 천천히 대응하자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리바바나 텐센트는 국가가 누르잖아요. 네, 그렇죠. 규제를 하고 있죠. 전반적으로 빅테크 기업들은 특히 IT 쪽에 대한 기업들이 너무 독과점 되고 있다라는 부분들을 걱정을 하면서 규제 리스크가 있는데요. 저는 규제 리스크가 있다 하더라도 궁극적으로 성장에 대한 기대가 있다면 그거는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규제 리스크가 주가에 엄청난 영향을 주고 있는 이유는 그만큼 성장에 대한 기대도 그렇게 신뢰를 하지 못하고 있다는 의미라서 그런 분들을 좀 풀어나가는 데까지 저는 시간이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악재 속에서도 상승하는 섹터들은 반드시 있는 거거든요. 그게 내가 담은 게 아니라서 그렇지. 철강주 같은 게 그렇더라고요. 최근에 또 꿈틀꿈틀해요. 그게 이제 태풍 흰남노 영향으로 포스코가 공장이 물에 잠기고 그 아변 부분은 완전히 지금 아직도 지금 복구가 안 된 상황이고 보로만 이제 가동이 되기 시작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이제 철강제 쇼티지 얘기가 좀 나오면서 제 1순위가 이제 현대제철, 그다음에 뭐 동국제강 이런 기업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상한가까지 갔네. 동국산. 저게 오늘 겁니까? 저건 동국산업이고요. 동국제강이라고 있고요. 동국산업은 조금 다른. 저기 오늘 같은 때 상한가 한 게 있어요. 야, 저거
오늘 저 샀습니다. 어. 근데 제가 선택해서 산 게 아니라 손님이 물어보셔서 사시는데 주저하다가 사드렸는데 상한가 들어가가지고 어이구야. 조금 전은 다른 이슈로 올랐던 거고요. 네네.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그렇지 않아도 저는 이제 포스코홀딩스도 좀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이래저래 좀 체크를 해봤는데 네. 일단 반제품 형식으로 해가지고 만들어내는 것까지는 가능하니까 네. 만들어져가지고 완제품을 만들기 위해서 광양으로 돌리면 생각보다 많은 분량을 커버가 가능하다고 네. 봅니다. 그래서 이제 그 쇼티지까지는 아닌 것 같고 그래도 어쨌든 수혜는 볼 수 있다. 그 정도 수준에서 보는 거지. 이제 당초에 막 현대제철 상한가 가는 분위기였었거든요. 네. 그때 막 20% 넘게 올라가고. 네. 근데 이제 그런 분위기가 지속되기는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지금 올랐다고 또 지금 막 들어가는 분들이 있는데. 이제 기대감은 있어요. 뭐가 있냐면은 사실 그 흰남노 영향으로 인해서 포스코가 중단이 된 것도 있지만 중국이 경기 부양을 하면서 네. 이제 철강제 쪽이 좀 좋아질 거다라는 그런 기대감도 사실은 조금 있습니다. 제가 중국 철강주에 하나 투자한 게 있거든요. 거의 한 10년 됐거든요. 아직도 상당한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10년 가지고 있어도 그렇게 되는 것들이 있으니까 하여간 차근차근 보셔야 됩니다. 그냥 무턱대고 들어가시면 안 되고요. 그거 살아있다는 게 우량주 투자하셨던 모양이에요. 철강주 구조조 망하진 않았어요. 망하진 그러니까 않았어요. 엄청 심했었기 네. 때문에 네, 네. 지금 살아있다는 그건 건 단순 철강제 회사입니다. 네. 태양광 관련해서 어떻습니까? 뭐 일단은 뭐 신재생 에너지 사업들은 네. 계속적으로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또 하나 아까 부장님께서 말씀해 주셨던 것 중에 하나가 공급망을 재편하는 과정에서 신재생 에너지는 필수 산업이거든요. 뭐 각자 도생을 하는 상황에서 이 나라한테 원유 수입하고 저 나라한테 천연가스 수입하고 그런 것들이 되게 힘들다는 것을 이번 유럽에서도 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고 그래서 신재생 에너지 산업에 대한 상승 흐름들은 계속적으로 이어질 수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최근 굉장히 핫했던 태조 이방원 테마로 인해서 좀 많이 올랐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여기서 더 급등을 한다거나 더 상승세가 이어지긴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특히 이런 뭐 신재생 에너지 관련주들을 보면은 밸류에이션이 좀 높은 종목들이 좀 있죠. 뭐 성장에 대한 기대감들이 있는 종목들이다 네. 보니까 이런 종목들은 뭐 금리가 오를 때는 좀 맥을 못 추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지금은 좀 조심할 때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은 많이 올랐다고 해서 따라가는 시장은 절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워낙 시장이 불안정하기도 하고 오른다고 하더라도 그 반등 폭이 제한적인 상황이고 하락 추세에서 벗어나 추세 반전을 하지도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좀 올랐다 싶었을 때 일단은 정리하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예. 뭐 태양광 최근까지도 반등을 하고 있고 좀 눈에 띄는 종목이긴 하지만 더 큰 기대를 하기에는 좀 시간이 필요하다. 그러니까 지금 당장보다는 2년 뒤, 3년 뒤를 기대할 수 있는 부분인데 지금 단기적으로 좀 많이 올랐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방산주도 우리가 거의 매일 얘기했던 것 같은데 요즘에 조금 주춤하지 않습니까? 방산주가 일단 그 한국항공우주가 블럭들이 좀 돌면서 매물이 네. 좀 나온 것도 있고요. 이게 사실은 이제 최근에 급하게 올랐다가 어저께 갑자기 급락을 한 거잖아요. 네. 이게 이제 어저께 같은 경우는 낙폭과 대주 중심으로 이제 시장이 반등을 하니까 네. 그만큼 또 같이 갈 수 있는 여력도 없고 상대적으로 많이 올랐다라는 부담 이런 게 작용을 해서 빠진 것 같은데 가만히 보면은 이 태조 이방원 섹터에 있는 종목들이 요즘은 약간 인버스처럼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장이 좀 불안하면 네. 그쪽으로 쏠려버리고 장이 좀 살아나고 하면은 또 거꾸로 이쪽은 주춤하고 그런 그림인데 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개인적으로는 그 태양광 주식 같은 경우는 좀 눈에 가격이 익을 때까지 그러니까 이게 눈에 익지 않고 급하게 올라왔기 때문에 가격 변화가 좀 심하니까 이럴 경우에 이제 잘 모르고 따라가면은 문제는 견딜 수가 있느냐는 문제가 있는데 견디기가 쉽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눈에 익으려면은 좀 그 가격대에서 좀 기어 옆으로 좀 횡보를 한다든지 그런 기간 조정을 좀 거친 다음에 다시 보시는 게 낫지 않을까 싶고 방산주도 마찬가지 맥락에서 접근하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저는. 그리고 저 최근에 눈에 띄었던 종목들이 저기잖아요. 폐배터리 관련해서잖아요. 성일 하이텍. 네. 예, 여긴 최근에도 막 오르는 것 같던데요. 뭐 최근에도 뭐 2차 전지 전반적으로 산업에 대한 기대감들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 폐배터리 사업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적으로 부상하면서 뭐 네. 이슈가 되고 있는데 뭐
같은 맥락인 것 같습니다. 네. 뭐 2차 전지, 뭐 신재생 에너지 계속적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는 산업이고,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전부 다 신재생 에너지 투자에 굉장히 집중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열어놓고 본다면 부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견딜 수 있는지 네. 없는지에 따라서 투자 여부가 결정되겠지만 지금 따라가는 건 좀 부담스럽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뭐 여러 가지 움직임들이 나타나는데 저는 부장님이 말씀하셨던 것 중에 눈에 띄는 것 중에 하나가 태조 이방원이 시장의 인버스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그러면은 시장의 주도주가 되기 어렵다라는 얘기도 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을 드리냐면은 주도주라고 한다면 시장이 오를 때도 좀 시장을 이끌어가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그 힘이 절대적으로 부족하다는 얘기거든요. 오히려 시장이 조정받을 때 대안이 될 수 있는 업종이라서 뭐 당분간 종목 장세에서는 조금 등락은 좀 더 이어질 수 있겠지만 시장이 반전을 한다고 해서 쭉쭉 시장을 끌어가는 업종은 되게 어렵다. 당분간은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시장이 조정을 더 깊이 받는다 아니면 경기 침체에 대한 불안감들을 좀 더 커질 수 있다라고 하는 과정에서 이 종목들이 독보적으로 시장을 버티게 만들어 줄까라는 것들은 조금 더 고민이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저는 지금은 펀드 매니저분들한테도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리밸런싱 장세다. 많이 오른 거 있으면 정리를 하고 좀 밀려 있는 거 있으면 좀 담았다가 또 그러면은 이게 또 엇갈려서 또 어떤 업종은 또 오버히트 돼 있고 어떤 건 좀 언더히트 돼 있겠죠. 그러면은 또 오버히트 돼 있는 걸 줄이고 언더히트 돼 있는 걸 살리고 이렇게 하면서 계속적으로 리밸런싱을 하는 장세지 지금 어떤 업종이 되니까 배팅을 하고 세게 들어갔다가는 오늘처럼 하루아침 어제는 뭐 맞아요. 많이 하루 만에 막 급락을 하는 모습들을 보여줬고 어제 또 따라갔던 업종들은 또 오늘 또 힘들고 그런 그림이라서 지금은 어떤 업종에 배팅을 하기보다는 계속적으로 낙폭이 컸던 업종들은 조금 담고 많이 오른 종목들은 좀 정리하고 이런 리밸런싱 장세를 좀 활용하시는 게 좀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가 있죠. 그 시장 아예 포기하고 그냥 관망하는 분이 있고 네. 여전히 주도주를 쫓는 분들이 계세요. 네네. 태조 이방원을 쫓았던 분들은 이제 새로운 주도주를 찾겠죠. 근데 어제 뉴스 보니까 초코파이 올랐던데 그런 게 아닐까요? 음식료 섹터 같은 경우는 제가 다른 프로에서 아마 얘기했던 것 같은데 이게 이제 빅사이클이 될 가능성도 분명히 있는데 가장 이제 현재 브레이크를 걸고 있는 거 하나는 환율이라고 보거든요. 그다음에 이제 그 경기에 어떤 영향을 크게 받지 않는 반면에 이게 환율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게 생각보다 이익이 급성장하기는 좀 어렵다 지금 상태에선. 적어도 이제 음식료 그 섹터가 제대로 반응을 좀 보이려고 그러면 환율이 좀 안정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리고 이제 곡물가도 당연히 하향이 되면은 거기에 따른 이제 이익 증가 이걸 통해 가지고 주가가 움직이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씩 분할해서 사두는 거는 괜찮은데 지금 급하게 뭐 그걸 기대하고 접근하시면은 좀 실망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9월 FOMC 금리 발표 앞두고 있는데 그때까지 좀 불안불안하게 가겠죠. 그죠? 근데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공포는 이미 반영이 돼 있기 때문에 각오는 하고 있습니다만 이럴 때 시장 참여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한 말씀씩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큰 흐름에서는 뭐 방향성이 좀 더 명확해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유럽도 그렇고 한국도 그렇고 긴축과 경기 불안 두 가지 이중고에 시달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둘 중에 하나의 방향성이 만들어지기 전까지 시장이 반전하기는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자, 단기적으로 9월 FOMC를 전후로 해서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라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저도 머릿속이 너무나 복잡합니다. 너무 많은 시나리오가 생겼고 시장의 반응도 일단은 나왔는데 이걸 어떻게 해석할지에 대한 부분들도 너무 많은 시나리오가 펼쳐져 있기 때문에 저는 그냥 심플하게 오늘 지켰던 코스피 2380 그리고 미국 증시 전저점 9월 7일 날, 6일 날 발생했던 전저점을 지키는지 여부를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걸 지켜낸다면은 어떻게든 9월 FOMC를 긍정적으로 해석하면서 한번 반등 시도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만약에 여기를 밀려나게 된다면 반등이 있다 하더라도 반등 폭은 제한적이고 좀 계속적으로 좀 밀려날 수 있는 그림이 나오고 있어서 저는 직전 저점 지키는지 여부를 바라보시면서 시장을 해석하는 과정 이거를 어떻게 해석할까라기보다는 시장이 반응하는 대로 좀 움직이시면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저는 일단 제 기본적인 생각은 9월 FOMC에서 더 나쁘게 해석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도 지금까지 걱정했던 것보다 더 나쁘지 않는 것만으로도 한 번은 반등 시도에 나서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조금은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부장님.
전 팀장님하고 조금 시차가 있어가지고 근데 이제 저는 이제 10월 중하순 그 달러 피크아웃 되면서 증시가 좀 돌아설 가능성이 네. 있다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저는 그냥 당분간은 현금 비중을 일정 수준은 좀 유지하자. 반등 나올 때 현금을 좀 확보해놓고 매매를 대응하시더라도 단기 매매로 대응하시되 네. 10월 한 중순 넘어가면서부터는 조금씩 주식 비중을 늘려가는 것도 괜찮을 것 같다는 게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알겠습니다. 코로나 팬데믹 초창기를 방불케 하는 하락장을 또 맛보고 있습니다. 그걸 또 확인을 했고요. 일희일비하지 마라 이런 얘기를 주식 투자자들 늘 들으셨을 텐데 아유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하루하루가 지뢰밭입니다. 그래도 시장을 떠나지 않을 거라면 저희 경주마 함께 하시면서 시장 동향 파악하시고 분석하시고 그거 놓치시면 안 되죠. 그래서 올라갈 때 같이 붐업하는 그런 기회가 됐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입니다. 제 계좌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내일 뵙죠.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